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이번 주에 백신 소식이 들리면서요. TV의 경제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마치 성장주의 시대가 끝나버린 것처럼 시끄럽습니다. 우리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한 시장의 노이즈에 휩쓸려서 포모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고 믿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캐시우드의 인사이트 넘치는 영상을 함께 감상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캐시우드 영상 보시고요. 캐시우드와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피드백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영상에서 캐시우드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첫 번째로 S&P 500의 기업 중에 한 35% 정도에 해당하는 175개 정도의 기업은 혁신의 바람에 의해서 도태될 위험성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나스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QQQ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한 30% 정도는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17% 정도 되는 기업들은 향후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굉장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시우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ARK Invest가 발표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레포트죠. 배드 아이디어 레포트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방송은요. ARK Invest가 말하는 배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들어서도요, 꾸준히 구독자의 수가 매일매일 한 500명 가까이 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배드 아이디어 레포트는요. 보시는 것처럼 ARK 인베스트의 리서치 팀이 함께 공동으로 발간한 그런 레포트고요. 지금 발간 일자는 2020년 10월 14일이니까요. 한 달도 되지 않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의 레포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드 아이디어 레포트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경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크놀로지 변혁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요. 전통적인 강자들은 그 자리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혁신은 효율성 향상이라는 커다란 줄기를 따라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는 또한 이러한 혁신은요. 대부분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를 진행하다가는 우리 투자자들도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배드 아이디어 보고서에서는요, 앞으로 역할이 줄어들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 그리고 섹터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룹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투자를 피해야 할 산업과 섹터를 5가지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투자를 피해야 할 산업 섹터는요. 전통적인 금융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프라인 리테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통적인 방송 매체, 즉 라이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쌍방통행이 아닌 일방적인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매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철도 화물 비즈니스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심도 깊게 다룬 부분인데요. 로보택시가 등장하면서 피해를 입게 될 산업군들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전통적인 금융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 아이디어의 첫 번째 등장한 전통적 금융권은요. S&P 500 시가총액의 10% 정도를 지금 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S&P 500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권이지만 현재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가 등장함으로써 위험성에 빠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산성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에서 기존의 금융권을 이렇게 새로 등장한 핀테크가 위협을 하기 때문인데요. 단편적인 예로요. 기존의 은행이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미화 약 $1,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렌트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섞여져 있겠죠. 그런데요, 반면에 핀테크 기업은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단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용적인 면을 봤을 때 1000대 20이니까 이러한 경쟁이 과연 지속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뱅크 브랜치니까 은행마다 지점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지 비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요, 총 7만 7천 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현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은행이 지점당 점유하는 비용이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을 기준으로 봐서는요, 이미 $55만 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신규 고객 확보에 필요한 비용이 약 $1000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높은 신규 고객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라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뱅크 브랜치를 다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이 98%나 저렴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의 강자죠, 웰스파고, 그리고 지금 챌린저 은행으로 유명한 차임이라는 그 채널이 있고요. 캐시앱이라는 것은 스퀘어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죠. 캐시카드는 스퀘어가 발행하는 캐시카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벤모라는 것은 페이팔이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요, 그 고객의 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빨간색 라인이잖아요. 빨간색 라인은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웰스파고의 새로운 계좌 개설은요, 약 80만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라색 라인을 보시면 벤모라고 써 있잖아요. 페이팔이 운영하고 있는 벤모라는 어플리케이션의 월간 사용자 수는요, 지난 4년 동안 무려 3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오고 있는 그린 색깔로 지금 녹색 색깔의 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퀘어의 월간 사용자 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난 4년 동안 약 3천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웰스파고의 80만 개 계좌 개설과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금융권에서 지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 지점들, 브랜치를 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거의 발전 상황이 없는 계좌 개설, 새로운 신규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오프라인 상점 비즈니스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오프라인 리테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는 논 이커머스 리테일이니까 오프라인 리테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짙은 파란색이죠. 위에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커머스의 리테일 브레이크아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리테일 시장 점유율은요, 2019년 기준으로 11.3%입니다. 나머지 90% 가까이 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도 오프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0년에 들어서요, 2분기에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요, 16.1%로 급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팬데믹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향후 몇 년 동안 드론 배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드론 배송이 실제 활용이 되고 본격화되면 이렇게 이커머스가 급격히 발전하는 모습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드론 배송이 거의 비용이 전무하다고 하네요. 25센트면 하나의 배송을 마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용이 없이 서비스의 그 질만 향상이 되는 거겠죠. 2030년 글로벌 온라인 리테일의 시장 점유율은요, 약 60%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만 봤을 때 미국 이커머스 매출은요, 2019년에 8,200만 달러에서 2025년이 되면요, 무려 2조 7천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3배 이상 뛸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규모가 4조 6천억 달러인데요. 이것이 2025년이 되면 3조 9천억 달러로 약 15%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의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그래프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 오프라인 리테일의 1인당 부동산 면적은요, 영국의 5배 그리고 독일의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지금 리테일 상점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커다란 쇼핑센터라든지 몰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오프라인 리테일의 비즈니스 면적당 매출이 이미 감소 추세에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70년대 이후로 오프라인 리테일 비즈니스의 면적당 매출입니다. 똑같은 면적당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리테일 스퀘어 핏 퍼 캐피타라고 써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퍼 캐피타가 1인당이니까 1인당 리테일 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몰이나 쇼핑센터, 백화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이 증가한 것뿐입니다. 전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위 면적당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리테일의 매출 향상은 상점의 수가 많아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상점당 만들어내는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섹터를 정리를 해보면요. 럭셔리 브랜드,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의류업, 전문 소매점, 그리고 백화점 이렇게 모든 부분이 고루고루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요. 만약에 온라인 전환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수를 굉장히 급격하게 줄인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도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요. 리츠의 종류 중에 리테일 쪽에 집중되어 있는 리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리츠의 앞날도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리테일이었고 또 리테일 리츠였잖아요.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소용돌이가 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전통적인 방송 매체입니다. 여러분들 TV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케이블 TV가 제공하는 그 채널의 숫자를 보면 막 1000개 가까이 되고 1000개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TV 비즈니스가 서비스하는 채널 중에요. 약 90%는 시청자가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넷플릭스는 이런 케이블 TV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더 높은 만족도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HBO 맥스, 아마존 프라임 등의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고요. 애플 TV를 통해서. 저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넷플릭스 하나만 구독을 했었는데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에 디즈니 플러스를 추가해서 시청을 하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은요. 1년 내내 단 1시간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TV를 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더욱이 이런 전통적인 TV 서비스가 새로 나온 스트리밍 서비스와 상대하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이 구독자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를 열어서 어떠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볼까 서칭을 할 때 내 구미에 딱 맞는 그런 영화들이나 TV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당연히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식으로 경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미국에 있는 가정 중에서 전통적인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2011년을 최고점으로 해서요. 전통적인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는 매년 2.1% 정도 감소 추세를 이미 보이고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2.1%는 그렇게 커다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하향 산업의 하락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요. 급락이나 급증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그런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거의 찾아왔다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5년 동안은요. 전통적인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의 감소 추세는 연 15%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2019년에 8,600만 가구가 지금 TV 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요. 2025년이 되면 8,600이 4,400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 TV 업체가 그 서비스에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살펴보면요. TV 서비스의 구독 매출이 약 89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7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2025년까지 TV의 광고 매출은 700억 달러에서 약 340억 달러로 반토막이 날 그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TV 서비스 기업이 매출을 그 광고에서 얼마나 만들어낼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이 되면 약 반 이상 감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요,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랑 비슷한 양상을 보이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프린트 애드버타이징 디클라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난 2008년, 2009년에 인쇄물의 광고 매출이 급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2008년, 2009년에는 인쇄물 광고가 갑자기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광고 매출이 급하락한 거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TV 광고가 스트리밍 방송 쪽으로 옮겨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공부해 볼 부분은요, 철도 화물 비즈니스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 화물업은요, 배를 이용한 화물 운송업을 제외하면 가장 저비용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barge라고 써 있는 것이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나르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러한 선박 운송업을 제외를 하면요, 사실 철도 화물 비즈니스가 가장 저렴한 서비스잖아요.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지금 뭐 디젤을 이용한 트럭, 그리고 항공 화물 비즈니스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철도 화물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약 5년 정도가 지나면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상용화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1마일당 발생하는 비용이 12센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상용화가 되면요, 1마일당 발생하는 비용이 단 3센트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센트가 3센트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도로 화물을 나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도와 자율주행 트럭에는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죠. 철도 같은 경우는 역에서 역까지밖에 운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비용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한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철도 화물 운송업을 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조금 긴 문장인데요, 제가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50만 개의 트럭 운송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6개 이하의 트럭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영세 사업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5년 내에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가 되면요, 자율주행 트럭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잖아요. 따라서 대규모의 독점 기업 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가 자율주행 트럭을 두세 개 사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기업의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자율주행 트럭이 상용화가 되고 드론 배송이 나타나고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용해서 짐을 날라주는 배송 로봇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시기가 오면 사실 철도 화물 비즈니스는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다. 결국은 없어질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로보택시 피해자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투자 회사잖아요. 따라서 테슬라랑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로보택시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전기차가 보급되고 배터리 시스템의 비용이 절감되고 또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을 하면요, 결국 저비용으로 로보택시가 등장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이 나오고 1마일당 발생하는 그런 비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비싼 교통수단은 지금 택시예요.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단 1마일을 가는데 3.5달러가 지금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프라이빗 플레인보다, 개인 비행기보다도 더 비싼 것이 택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 퍼스널 카라고 나오잖아요. 새로운 차를 사서 내가 자가 운전을 하면 약 70센트 정도가 지금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유즈카 갖고 하면 58센트면 우리가 자가용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마일당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오토노머스 택시가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보택시를 얘기하는 건데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1마일당 발생하는 비용이 25센트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기존의 택시 요금의 7% 수준인 거예요. 만약에 기존의 택시 요금으로 10,000원을 냈다면 지금은 7%니까 7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싼 요금으로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경쟁이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비용과 비교를 해보면요, 직접 자가용을 운영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다니면 43% 정도의 비용만 든다. 따라서 내가 자가용을 직접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운전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로보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비용적으로도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비용이 급감되면요, 기존의 운송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판매량도 영향이 있겠고요, 항공사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산업군들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은요, 향후 10년간 50%까지 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는요, 단거리 비행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비행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1시간에서 3시간 비행 거리면 사실 직접 운전해서 다니기엔 조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워낙 저렴하고 내가 운전을 직접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항공사를 이용하는 대신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항공사의 단거리 비행 매출은 27% 정도 감소가 가능하다라고 예상됩니다. 280억 달러 규모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버 같은 호출 택시들이 있잖아요. 한때는 이 우버도 기존의 택시를 몰아낸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이 우버라는 혁신적인 기업 역시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 현재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버 등의 호출 택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20%에서 30%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점유율은 퍼센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로보택시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모든 산업군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로보택시의 등장으로 붕괴될 비즈니스 섹터의 총 규모는요, 무려 7조 7천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버 등의 호출택시, 항공사, 보험사, 자동차 업계, 렌트카, 자동차 딜러, 에너지 섹터가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일 섹터를 따로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요, 배터리 시스템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싸질 수가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내연기관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은요, 1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가용의 평균 사용률은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95%의 시간은 그냥 파킹이 돼 있는 거죠.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로보택시는 한 50%의 시간을 계속 도로 위에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쉬지 않고 계속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2025년까지 총 주행 거리의 40%는 전기차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15%밖에 안 될지 몰라도 로보택시는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총 주행 거리의 시장 점유율을 따로 따져보면요, 약 40%가 전기차라는 거죠. 돌아다니는 차 중에 40%는 전기차가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오일 업계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100%가 내연기관인데 그중에 60%만 내연기관이 되고 나머지 40%는 전기로 가는 차가 되면요, 당연히 오일의 수요량이 40% 급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오일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피해자는요, 보험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보택시는 자가용 운행보다 저렴하고요, 더욱이 더 중요한 문제는요, 더 안전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안전하냐면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8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 역시 80% 가까이 떨어져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험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10년 후가 되면요, 미국 전체 교통량의 57%가 자율주행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57%의 보험은 기존의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적은 프리미엄을 내면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거고요. 그마저 테슬라 같은 그런 독점 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유의하면서 투자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요,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Catch Me If You Want 첫 번째 메시지는요, 10개월간 100% 성장할 주식보다 10년간 1000% 성장할 기업을 찾자라고 제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져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항공사라든지 크루즈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뭐 20%, 30%가 우습게 올라가니까요. 물론 이러한 주식들이 향후 1년간, 향후 6개월간 뭐 50%에서 10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10년 동안 10배 정도 오를 주식을 찾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10개월간 100% 성장할 주식보다는 10년 동안 1000%, 10배 정도 성장할 기업을 찾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상을 바꿀 25개 기업을 찾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캐시 우드의 입을 통해서 알아낸 것처럼 나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는 100개의 기업 중에 앞으로 세상을 바꾸게 될 기업은 약 25%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갈지 이 기업을 찾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주은 방송은요, 30회에서 한 40회 정도에 걸쳐서 이 개별 기업들, 앞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시리즈 영상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에 점점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진심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요, 댓글창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가 너무도 보람되고 행복한 마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지 못하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